미국 증시의 큰 호재인 세제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나스닥 시장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감세 수혜가 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예상되자 정부가 이들의 약 3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증가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 마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에 해당하는 15년 이상 가입자가 사상 처음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미국 증시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세제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다우지수는 오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주의 급락에 나스닥은 이틀 연속 떨어졌고 S&P 지수도 하락 전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술주가 세제 개편안의 수혜를 가장 덜 받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미국 내 자금이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0.2% 오른 24,290.05로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우리 돈 약 1,630조 원의 세금을 덜 걷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이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스닥은 이틀 연속 떨어져 오늘은 어제보다 1.1% 하락한 6,775.37로 장을 마쳤습니다. 세제 개편안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부진한 것은 세제 개편안의 수혜를 덜 받는 기술주 중심 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많은 기술업종들은 본사를 미국이 아닌 조세도 피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와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수혜가 적습니다. 지난달 미 하원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0%로 내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현재 미국 기술업종의 유효 법인세율은 이미 18.5%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자금이 세제 개편안 혜택을 덜 받은 기술주에서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재, 금융업종으로 이동하면서 기술주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구경제 중심의 세제 개편안으로 기술주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며 미국 증시 전체의 조정 주짐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호황이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내년 미국 증시가 10%까지 조정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올해보다 16.4%나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우려의 목소리가 깊었는데요. 정부가 이들의 약 3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2조 9,707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집행됩니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내년 영세사업자는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정부가 보존해주기로 한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 지난해보다 16.4%나 인상됐는데 이 중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을 제외한 9%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겁니다. 신청 대상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원 시기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는데 결국 내후년인 2019년에도 지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3조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내년까지만 정부가 직접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은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목표로 한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이를 위해선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에도 16% 이상은 최저임금이 올라야 합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은 계속해서 불어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은 현재 지원액 수준으로 제한돼 향후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카드사의 실적 관리에 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러잖아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증가할 텐데 내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도 낮춰야 돼 수익성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카드사의 실적 악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국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순이익은 4,19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줄었습니다. 특히 하나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순이익이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적용되는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를 각각 매출 3억 원 이하, 3억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한 영향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연 1.5%로 인상되면서 내년 전망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장금리도 함께 오르는데 카드사 입장에선 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에 더해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내려 대출금리는 낮춰야 합니다. 비용이 늘고 대출 마진은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악재 중 하나입니다. 내년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 비용을 새로 산출할 때 수수료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일부 카드사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카드사들의 신사업 발굴과 비용 절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사들은 작년부터 아파트 관리비 시장 등을 적극 공략하며 현금 시장에 진출하거나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진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엔 카드 결제 시 통신망을 제공하는 벤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인 직승인 매입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벤사의 업무를 줄이는 만큼 가맹점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지난 8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겁니다.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가 만점에 해당하는 15년 이상 가입자가 처음으로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청약통장 15년 이상 가입자, 즉 만점자는 10월 말 기준 70만 138명. 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한 지난 8.2 대책전과 비교해 5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자가 7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입기간 만점자 중 수도권 거주자는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고 경기, 인천 등 순입니다. 서울에서 장기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비싼 서울 집값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통장 보유 장기 가입자가 유리해지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서울은 공공택지나 재건축, 신혼부부 희망타운 같은 청약 선호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대기 수요도 많습니다. 여기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대기 수요도 시장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점제 비율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있지만 정작 무주택 서민의 청약통장 사용은 높은 집값 탓에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조사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171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올랐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5억 5,913만 원이란 뜻입니다. 정부는 지난 8.2 대책에서 서울과 경기, 과천 등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남과 하남, 고양 등 조정 대상 지역은 입주자의 75%를 가점제로 뽑아야 합니다. 여기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적용 단지의 청약을 금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통신비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분석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보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리나라의 데이터 요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핀란드의 경영 컨설팅 업체인 리휠이 OECD와 유럽연합에 속한 41개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리휠은 월 국내 전화 무료 통화가 1000분 이상 제공되는 스마트폰 요금제 중 LTE 데이터 1GB당 가격이 한국이 13.4유로고 약 17,300원으로 가장 비싸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가 12.1유로로 2위, 미국은 6위, 일본은 10위였습니다. 1GB당 요금이 가장 싼 곳은 핀란드로 0.3유로 약 380원이었습니다. 한국이 핀란드에 비해서 약 45배 비싼 셈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통신사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데이터 요금이 주요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저렴한 편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리휠이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한 기초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국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사실과 다른 점부터 살펴보면 리휠은 국가별로 30유로, 우리 돈으로 38,688원으로 살 수 있는 데이터 LTE 데이터량 최대치를 집계하고 그를 기준으로 이 각국 요금 수준을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2,890원으로 300MB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요금제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실제로 30유로로 1GB를 쓸 수 있는 요금제도 있었습니다. 또 이 밖에도 국내는 요금이 올라갈수록 데이터 제공량이 많고 또 단위당 데이터 가격이 낮아지는 구조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30유로를 기준으로 전체 요금 수준을 평가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LTE 데이터 가격은 1GB당 13.4유로라고 했지만 이건 32,890원이라는 요금을 기준으로 한 결과입니다. 54,890원에 6GB를 제공하는 상품은 1GB당 7유로고요. 또 65,890원에 최대 72GB를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1GB는 1유로 미만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25% 선택약정 할인 인상이 적용되지 않았고 다른 나라와 달리 알뜰폰 업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데이터는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확보한 것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갑니다. 네, 리휠의 국가별 통신비 비교 결과가 오늘 시민들 사이에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분석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각국의 통신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이 나라마다 요금제가 너무 다양하고 속도나 약정 계약 형태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알려졌던 각국의 통신요금 비교 결과는 OECD가 2년마다 발표하는 디지털 경제전망 보고서인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타 국가 대비 15에서 40% 저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데요. 이 OECD 비교 기준의 불공정성 논란 때문에 올해부터 각국 가계통신비 비교를 뺀 상황입니다. 이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로 각 국가별 통신요금 구조를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OECD 통계에서 제외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OECD의 통신비 조사 결과 2013년에는 비싼 편에 속했지만 2015년에는 싼 편에 속했는데요. 2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이 가처분 소득 기준을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바꿨고 또 단말기 구입 비용을 뺀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만 비교한 결과입니다. 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교 결과가 큰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특정 자료만 인용했을 때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만들 때도 이 통계를 잘 의미 있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통신비 인하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가계통신비 관련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 단말기 업체, 통신 3사 등이 참여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년 2월까지 약 100일간 진행되고 이후에는 입법 참고 자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 통신비 논란과 관련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174곳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017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구조조정 대상은 176곳으로 작년보다 2곳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퇴출 대상인 기업은 113곳에 달해 작년보다 8곳이나 늘었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 전반 산업이 부진해지면서 자동차 부품과 기계업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조선, 해운건설은 지난 수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결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전년 대비 9곳 줄어들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권군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2018년 경제전망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글로벌 수출 경기에 큰 변화가 없다면 내년 중반께 누적 4개 분기 기준 1인당 GDP가 역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G20 국가 중에선 9번째, 아시아에선 일본, 호주에 이어 3번째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세계 경제는 정보통신 기술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GDP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으로 이런 추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라며 국내 반도체 업종의 내년 수출 증가 기여도는 전체 수출 증가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12월 코스피 전망치로 2,900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내년 기업 순수익 전망치를 보면 기업 수익률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더 개선될 전망이라며 내년 코스피의 수익률은 원화 기준으로 14%에 이르러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불 검찰총장이 적폐 청산 수사와 관련해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기한을 정하긴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정원이 수사 의뢰를 결정한 부분은 더는 검찰에 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보고받았다며 댓글 사건과 사법 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총장은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는데 이런 일이 너무 오래 지속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견해를 피력하며 내년부터는 민생사건 수사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문 총장은 내년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더 집중하겠다며 고소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분야별 중점검찰청을 건설과 환경 등 분야로 확대 지정해 형사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0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디바이스 ENG가 글로벌 세정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밝혔습니다. 2002년 설립된 디바이스 ENG는 세정 공정의 핵심 기술인 오염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OLED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세종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 진화에 따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수요가 확대되고 관련 시장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플렉서블 6G 양산 라인에 적용 가능한 세정 장비는 디바이스 ENG 제품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렉서블 6G 양산이 가능한 업체는 단 2곳뿐으로 2곳 모두 디바이스 ENG의 세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3M과 전자재료 부문에 대한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디바이스 ENG는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983억 원, 영업이익은 113억 원, 단기순이익은 84억 원으로 모두 작년 기록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디바이스 ENG의 주당 공모 희망가는 15,500원에서 17,500원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약 306억 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한국투자자는 은퇴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연소득의 10.2%를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슈로더가 지난 6월 한 달간 30개국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연소득의 10.2%를 은퇴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의 저축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 투자자 가운데 은퇴한 응답자 모두 저축을 더 늘렸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국 투자자들은 은퇴 이후에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연소득의 12.5% 정도를 저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 서비스 수지는 30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 적자입니다. 추석 황금 연휴를 해외에서 보낸 내국인이 많았던 동시에 사드 보복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2,366억 원을 투입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도 추진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연구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12,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마지막까지 극심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예산 협상 결과에 반발하며 본회의장 입장 자체를 놓고 격론을 벌이자 일단 개의 후 곧바로 정회한 상황입니다. 본회의는 오늘 오후 9시에 속개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여자가 85.4년, 남자가 79.3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여자는 2.3년, 남자는 1.4년 긴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한낮에도 체감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 하루였습니다. 추위 속 해기 차이로 인해 서해상에서는 눈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서해안과 제주도로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는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가 내일 아침 출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눈의 양은 서해안과 제주 산간, 울릉도, 독도에 3에서 8cm, 서울을 포함한 이 밖의 지역에서는 2에서 5cm가량의 다소 많은 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단 중부와 경북 북부, 전북 지역은 점차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하늘 흐린 가운데 눈 소식이 있는데요. 낮에는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기온은 대체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밤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내일 아침 눈이 그친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 다시 눈이 오겠지만 이 밖의 남부지방은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내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이번 주 내내 대체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또 눈 소식도 잦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